회의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고유 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한 후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황당한 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굳이 계산하고 또 체포적부심은 시간을 아예 빼버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키려는 온갖 안간힘을 다 쓰고 결국은 석방시켰는데 더 황당한 것은 어제 대검의 지침입니다. 윤석열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해라.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타상위법과 고유법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현안 질의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상위법안과 고유법안을 처리하는데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긴급 현안 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고검장의 출석을 구두로 요구했으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추후 현안 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자, 의원님들은 발언을 위원장 허가를 받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 소관 초, 중 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이화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초, 중 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학교의 장애, 정서, 행동 문제로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위기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한 위험 상황에 교원이 학생에게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 학생 교육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31조의 3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가 당연퇴직 사유 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 경력 등의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당연퇴직 사유 또는 결격 사유의 요건을 이 법 제31조의 2로 수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새롭게 발생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 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8조의 5, 제20조의 2, 제20조의 4 및 제20조의 5의 경우 학교 행정의 특성상
학년도가 시작하는 시기에 예산 교부 및 인력 지원 등이 이루어지므로 시행 시기를 학년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이 있어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19조 2에서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정부 인력 운용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안 제20조의 4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학생 교육 지원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예산 편성, 운용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원칙을 유지하되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개별 학생 교육 지원에 필요한 경비, 인력 등의 지원 주체를 교육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주호 사회부총리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긴 좀 그러니까 한 말씀 하시죠, 이 법에 대해서. 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줘서 법사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 그럼 계세요. 3분. 의사 정원은 완전히 원천 무효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교육부가 어총협과 또 의대협 그러니까 총장님과 학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건의는 지금 학생들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의료 교육의 붕괴까지도 걱정할 그런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학생들이 돌아오는 걸 최우선적으로 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학생들을 설득하자 하는 의료계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또 제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2025학년도 1,509명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정원된 건 유지되고 2027년부터는 또 추계위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정원이 되는 것인 만큼 의료개혁은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학장들은 시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취소하니까 아우성이고 의사협회에서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거고 또 학생들은 등록하지 않고 이런 공백 상태가 지금 탄핵당한 윤석열 때문에 생겼는데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전라남도입니다. 그러면 전남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목포대, 순천대가 통합해서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지원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전남의 의료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나 국회를 통해서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의료 개혁이 워낙 힘들게 지금 어려운 걸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금 이제 학생들 돌아오는데 좀 총력을 다하고요. 그렇지만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번 의료 개혁의 핵심인 만큼 특히 또 전남에 대한 또 각별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정부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됐든 네. 지금 현재 총학장과 네네. 의대생과 그리고 정부
이 삼자 견해가 완전히 다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남대학 의과대학도 신설 안 되고 의대도 정상화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가요? 어떻게 끝나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그래도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의대 학장님들이 이제 나서 주신 거거든요. 의료계에서 학장님들이 나섰다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학장님들이 예. 학장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설도 모든 것을 갖춰놨는데 네, 네. 또 내년부터 없애버린다. 이것에 대한 불만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2027년도부터 정원 결정은 이제 추계위에서 한 대로 또 필요한 만큼 정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단은 좀 2026학년도는 학생들 돌아오는 부분에서 좀 그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정원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 어떻게 과정에서 됐든 어떻게 전남 됐든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이 정상화되도록 2,000명 정원 취소를 하고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만 드릴게요. 네, 뭐 저희가 그런 취지로 지금 그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료 그 갈등이 좀 해소가 되고 의정 간의 갈등이 해소가 되고 의료 개혁이 특히 그 전남과 같은 그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세요. 예, 이지호 장관님. 네네. 예, 요즘 어려운 중에 이렇게 교육 정책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의대 문제는 잘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또 우리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의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가장 기본 역할을 기초 역할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온 국민들이 어려운 시절 허리띠 졸라매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 위해서 이렇게 교육시켜온 그 기본이 오늘날에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세계가 정말 존경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학령 인구의 감소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학교 교육 현장이 굉장히 어렵죠. 특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도 성장하고 각 부문에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의 기초가 무너져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큰 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각 부문에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번에 경기도에서 경기형 과학고 4개 교가 이번에 지정이 됐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 이천시, 성남시, 시흥시, 부천시 4개시가 새롭게 이제 경기형 과학고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바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과학 부문이 AI를 비롯해서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우수한 이제 미래 인재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기초 이 교육에서 양성되는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 편향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과학 입국 과거에 그거를 통해서 우수한 또 이런 인재들 많이 양성한 과거의 기초도 있었으니 이번에 경기형 과학고 이번에 이제 지정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과학 분야로 많이 이렇게 양성이 되고 또 활약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각오만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존경하는 송석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과학 교육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그 경기도에서 4개의 과학고가 승인이 됐습니다. 교육부로서도 상당히 기대가 크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박지원 의원님 또 송석준 의원님 두 분께서 그 의학교육 또 과학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언급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두 분야가 뭐 상충되기보다는 교육부로서는 함께 같이 발전돼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야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이렇게 질의하시면 얼마나 보기 좋고 모범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뻔했어요. 이조 부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하세요. 남원에 지금 공공의대 추진이 약 지금 10여 년 가까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서남대 폐교된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서남대가 의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티오가 지금 원광대하고 전북대에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래서 그 티오를 가지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을 하려고 예산도 일부 배정된 적도 있었고 땅도 지금 상당 부분 매입돼 있습니다. 남원의료원 인근에. 어쨌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2,000명 증원이 이제 큰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게 묻혀버렸는데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필수 의료 공공의료 지역 의료에 대한 대책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공공의대 그런 부분이 지금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다가 지금 법사위로 온 지 지금 한 1월 달부터 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증원된 인원 중에 일부를 필수 의료 쪽으로 돌려서 그다음에 지역 공공의료 쪽으로 돌리는 그런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2025년, 2026년 이제 의료인력 증원이 지금 제로로 지금 가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면 좀 다시 그러면 과거로 환원되면 공공의대 관련된 그런 의사 티오, 기왕에 있었던 의사 티오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추진 의사가 있으신 건지. 왜냐하면 지금 원광대나 전북대는 그 의사 티오를 지금 늘려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공공의료 필수 의료에 대한 지금 교육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향후에 지금 저도 보건복지 있으면서 서울대병원도 가봤고 병원협회 환자단체 다 만나봤는데 그 의료인력 증원에 대해서 공감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의협이나 지금 전공의 쪽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정부 정책이 2,000명 증원했다가 다시 또 널뛰기해서 지금 제로로 가버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정책의 좀 일관성이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특히 또 다른 환자 단체라든지 이런 병원 단체는 또 다른 이견이 있고 저희가 그때 만나볼 때도 500명에서 한 700명 정도 증원은 자기들 또 수용할 수 있다. 의협도 사실은 그런 의사를 내부적으로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을 제로로 한다는 건 지금 현재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방편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의사 증원도 중요하지만 그 공공의료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해서 좀 장관님께서 더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네, 뭐 존경하는 박기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그 이번에 그 이제 그 의료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2026년도는 학생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이제 3,058명 수준으로 모집을 하겠다 하는 이제 그 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의료개혁의 뭐 후퇴나 정지는 절대 아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특히 지역의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고요. 다만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좀 뼈저리게 그 교훈을 얻은 것은 의료계와 소통을 충분히 훨씬 더 강화해서 의료계를 충분히 함께 그 의료계와 함께 개혁을 해야 된다. 정부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그건 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번에 이제 학생들이 다 돌아온다면 뭐 의료계 학생들 또 전공의들 교수님들 또 의사분들 다 함께 저희가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고 또 그 실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없으시죠? 네, 이주호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정무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정무위 소관 6건 법률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 등과 협의하에 제시하였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현성 의원 대표 발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은 보건의료조합의 경영 공시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이임 대상을 보다 명확히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영아 의원 대표 발의 신용보전기금법 일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작구 검토 결과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 감독의 세부 내용 등을 대통령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안은 경미한 작구 수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헌재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그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상봉 간사님. 의사일정 3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SPC를 설립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증권화 시키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신용 문제가 있을 때 신용 보증기금이 이제 보증을 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관행 그게 이제 일종의 상거래 관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증회사의 성격이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 업무지 결코 그 업무 그 회사채 발행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이제 보증회사의 성격인데 지금 신용보증의 신탁 계정까지 만들어서 이제 그 유동화 증권의 발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 경기 상황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이걸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 상거래 관행과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유동화할 때 SPC 만들고 하는 거는 그 시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데 지금 이제 신법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이 이제 SPC가 만들어질 때 자체적으로 시장에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보가 보정을 해서 발행하는 방식으로 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금 신탁 방식으로 하는 방식에 비해서 발행하는 기업이 비용을 조금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저희들 한 0.5%포인트 정도 이제 해보니까 부담을 더 하는 구조라서 보증료를 좀 더 내게 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요, 지금 그 SPC 방식으로 하면은 SPC 설립하는 과정에서 드는 뭐 각종 수수료가 있고요. 네. 또 SPC가 발행하는 채권이 일반 회사채처럼 되기 때문에 발행 금리가 그 신탁 방식으로 할 때보다는 조금 더 높게 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회사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신보가 신탁 방식으로 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지금 법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SPC 방식에 비해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두 번째 신탁 방식으로 와서 보증을 하게 되면 특수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특수채가 되다 보니까 일반 SPC에 발행한 회사채보다는 조달하는 금리 자체가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예. 그러면 결국은 발행한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에
객관적 평가가 예. 이렇게 이 신용보조금이 신탁으로 해서 가면 사실 왜곡되는 거 아닌가요? 그 차이는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풀링을 해서 그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그 방식이 그 페이퍼 컴퍼니인 SPC를 만들어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신탁 방식으로 모았다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거로 할 거냐의 방식의 차이지 평가하거나 하는 데서는 전혀 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토론하시게요. 예. 예, 토론보다는 금감위원장님, 예. 금융위원장입니다. 아니 금융위원장. 예. 지금 여기서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 다룰 수 있죠? 아, 못 다룹니까? 아, 금융위에서요. 예, 금융위 산하의 FIU 그 지금 저희 체계가요. 저희들도 예. 다룰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룰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 저희들도 그 자본시장법에 따라 가지고 수사권이 있죠. 그 조사권이 있는데 조사권이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만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수사권이에요, 조사권이에요? 조사입니다. 조사. 예. 지금 금감원에서 삼부토건에 대한 그 주가 조작하겠다는 차익이 한 100억 뭐 이렇게 얘기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도는 봤습니다. 예. 그러면 금감원에는 그 정도의 조사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에 조사를 하다가 예. 한계가 아니 있으면은 없어요, 그거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금융위가 갖고 있는 정도의 그런 조사권조차도 금감원이 갖고 있지 못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일부 권한의 차이는 있습니다. 권한 차이가 있죠. 예. 권한 차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사권에 가까운 조사권은 금융위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또 저희들도 있어요, 제한이 있기 없어요? 때문에 검찰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한 책입니다. 아니 그건 그거고 아무튼 예. 권한 자체는 그렇게 갖고 있죠. 예,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사권이 없는 금감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 원희룡 장관 뭐 저기 왔다 갔다 하고 저기 뭐 어디입니까 폴란드인가 어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때부터 이미 주가 조작에 예? 냄새가 역력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뭐 사회 압박문으로 윤석열 직무정지되고 지금 내일 모레 파면되고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조사를 할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겨서 금융위가 당겨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금감원에서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조치할 생각입니다. 결과 오기 전에 당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누구랑 조사하고 협의를 있는 상황이- 합니까? 그럼 금감원하고 협의해봐야죠. 자, 금감원하고 금융위하고 어디가 관적 성격이 더 강합니까? 지금 국회 나오셨는데 어느 쪽이 더 공적 성격이 강해요? 금융위는가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렇죠? 예, 그걸 왜 못 당깁니까? 왜 협의를 합니까? 협의를 할 것 같으면 금융위가 금감원의 말 그대로 정부 조직 원리상 상위 기관 아니에요? 그렇게 네. 맨날 그런 식으로 협의해 가지고 일을 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당겨올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금감원과 금융위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 작년 9월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저희들이 사건이 있으면 증권거래소에서 심리 보고서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금융위에서 보고 이게 어느 기관이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금융위에서 하기도 하고 검찰로 바로 보내기도 하고 금감원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 9월에 금감원이 하는 게 적당하다 해서 적절하다고 해서 금감원에 지금 그 조사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수개월 흘렀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좀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는 이게 수사권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찰로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받아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금감원의 배정에 대해서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도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를. 그런 의미에서 협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네, 금융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알고 계세요? 예. 얘기해 보세요. 네 가지 목적이 금융시장 안정,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산업발전 그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여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 1조 목적에 따르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이 목적에 가장 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사권이 일부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은 이제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장이 100억 정도의 주가 조작 시세 차익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면 금융감독원에서 그 근거 조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가져와 봐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있죠? 보도된 걸 그러면 보면 결과가 아직 확실히 자, 나온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금융감독원장이 그 정도 발표할 거면 나름대로 조사도 했었고 아마 이걸 공개해야 되겠다는 결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가져와 봐라 해놓고 이건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대로 수사 의뢰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 금감원에 좀 빨리 결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져오게 하시고 예. 심각하다고 생각되면 아니 제가 볼 때 이미 심각하니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복현 금감원장 자체가 이런 수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금감원장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 금감원장하고 만나셔서 당신 지금까지 수사한 그 경험으로 보아 이거 심각하냐? 심각하다. 그럼 곧바로 그냥 수사 의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왜 시간을 끌죠? 네, 논의해 보겠습니다. 곧바로 하세요. 네. 자, 네, 서영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위는 공무원들인데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3부 하면 이름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3부? 특별히 떠오르는 3부 하면 누가 이름이 제일 먼저 떠오르냐고요. 3부 토건에 조사하는 3부 토건이죠. 예. 그런데 3부에 이종호 이야기가 여기서 계속 있었던 건 알고 3부와 김건희 여사가 가까운 것도 알죠. 그런데 지금 말처럼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해관계자들이 100억 원의 실현 차익, 시세 차익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가 조작 냄새가 아주 풀풀 나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확실하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세요. 네, 그렇게 그리고 하겠습니다. 수사 의뢰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알아요. 안 그럼 직무유기예요. 지금은 아주 엄중한 시기입니다. 엄중하잖아요. 대통령이 계엄해서 감옥 갔다 오고 감옥에서 구속 취소됐는데 황당무계한 구속 취소에다가 지금 여럿이 걸려 있어요. 다 법적 처벌 단계예요. 검찰총장도 그렇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 확실하게 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께도 어떻든 정말 이 상황에서 이 금융위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요즘 그 신협총회, 새마을총회 이런 데 갑니다. 가는데 다 적자예요, 아니에요? 뭐 경영이 어렵습니다. 다 적자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은 뭐예요? 그게 이제 부실이 쌓인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인데요. 자, 제가 질문하고 싶은 예. 건 이런 거예요. 걱정이 되면 예금 넣으신 분들이 돈 빼요, 안 빼요? 예금 보장이 뺀단 돼 말이에요.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예. 생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기 전에 예방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됐어요, 안 됐어요? 개정됐습니다.
얼마로 상향됐습니까? 1억으로 올려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행 규칙을 만들지 않아요? 그때 법을 논의할 때 시행령에다가 1년 이내 시행령으로 시행 시기를 정하라고 빨리 한 게 하셔야죠. 예. 근데 그게 저희들이 자금 이동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업권 의견도 듣고 자금 이동에 대한 어떤 자금 불안- 이동이 무슨 자금 이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게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으로 법을 개정했으면 그것을 빨리 실행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신협, 새마을 모두 다 그 시행령이 개정되길 기다려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금융위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걸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위기잖아요. 금융위,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가 어렵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큰 걱정이 없어서 시간을 돌려요. 근데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5천만 원인데 1억을 올리면요. 그 부실하다고 우려되는 그 예금을 5천만 원까지 했던 사람들이 그게 돈이 빠져나갑니다. 1억까지 되면 우량한 대로.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데서 돈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습니다. 1억 올 때.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같은 업권 내에서도요. 예를 들어 새마을 동거든 빨리 예. 그쪽에 1억까지 보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연결해서 그 작업을 하셔야죠. 예금 보호 한도는 어려운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안정합니다. 이걸 해줘야 네. 될 거 아닙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르게 해주세요. 예, 답변을 알겠습니다. 주세요. 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 빠르게 해서 답변을 줘야 경제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위원장님이 관리하시고 예. 답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그리고 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김병환 위원장님, 한기정 위원장님, 고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9항까지 행안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네, 김성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9항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작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기 위하여 선임된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해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에게 법령에서 정한 금액의 수당과 실비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규정과 충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원안의 강행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수정되면서 안 제34조 2 제1항 단서의 내용이 불명확해진 점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시급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대통령령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 음파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66조 12의 경우 안 제78조 3의 벌칙 적용 대상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된 자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의 근거조항을 분리하고 행사의 주체자가 아닌 관계자는 그 범위나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중운집 인파사고의 위험이 있는 관할구역 내의 시설 장소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행사 후 주최자로 일치시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후 위임하는 사항을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의 회계 업무 담당자 등이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81조 제3항 제3호는 지방공기업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현행법과 개정안에 회계감사인에 대한 결산서 제출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규정하고 안 제81조 벌칙 규정은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행위 주체가 일치하지 않고 범죄 구속 요건과 관련된 일부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및 허석권 소방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장이요. 이건 효율성을 위해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안부 장관 대행님 제10항 정치자금법 이게 선거법으로 물어봐야 되나요? 선관위. 정치자금법? 선거관리 소관. 선관위 소관이죠. 네.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따르면 입법 목적이 좀 애매모호하다, 불분명하다, 다른 조항과 좀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검토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네. 선관위 사무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문위원회 그 말씀도 맞는데 일단은 이 입법 취지는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그 국회의원 그 보좌관 등을 통해서 보좌관을 회계 책임자로 선임했을 때 그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현행 그 규정에 의하면 국회가 주는 수당과 그 다음에 그 실비 명목의 금원만을 지금 수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회계 책임자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회계 책임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무상으로 근무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정당한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그 조문이 그 제정된 이제 제정 취지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 지금 그러나 그러니까 단서 조항이 지금 현행 그 정당한 보수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와 같이 그 수당이나 그런 것들 실비를 받는 경우에 중복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단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단서 규정을 삭제하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이 취지는 그 정당의 보좌관이라고 해서 그 무상 근무하는 것이 맞느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군소정당의 경우에는 그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그 규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적인 여력이 없는 그 군소정당이나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돼서 자율적으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재량으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 이게 보시면 좀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김성환 전문위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좀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마이크 좀 켜주시고.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135조에서는 이제 선거운동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선거에 관련된 회계 책임자 등에 대해서 그 실비와 수당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자금법에서 일반적으로 그 회계 책임자 등에 대해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면은 지금 공직선거법에 있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과 약간 좀 충돌하는 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자금법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공직선거법에서는 또 수당과 실비를 또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공직선거법의 135조 제2항에서는 이 이외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예를 들어서 보수든 뭐든지 지급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정치자금법에서 이제 일반적인 조항을 둬버리면은 지급하는 형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단서에서는 이제 정당한 보수에 대해서 보좌관들이나 보좌 직원이 회계 업무를 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원래 이제 위에 법문 규정에서는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가 밑에 이제 단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가 원래 이제 원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 재량 규정으로 지급할 수 있다가 됐으니까 밑에 다만 그 규정에서는 지급 안 할 수 있다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그 해석상의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정안 자체가 135조와 충돌하는 그 돈 보수의 문제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단서에서는 그걸 재량으로 볼 것인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금지 규정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이 좀 섞이게 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래서 이 법을 낸 이광희 의원님하고 제가 이제 통화를 했어요. 이 도대체 입법 취지가 뭐냐 물어봤는데 이겁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해요. 당선이 된 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낙선이 되면 한 달간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복을 하려니까. 근데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선거 기간 중에는 실비를 지급하는데 끝나고 실제로 한 달 동안 업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어떠한 수당이나 이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예를 들면 뒤로 딱 주면 선거법이나 뭐 정치자금법에 걸리고 안 주는데 일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애매모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법 취지는 저는 공감은 하는데, 근데 지금 말씀대로 다른 법 조항들과 충돌하고 불분명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숙성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서 다음번에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요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요거는 뭘 또 그러려면 차라리 선거법의 실비 수당 조항을 수정해서 그 구체적인 예정을 두는 게 낫지. 이걸 일반 조항을 둬버리면 예. 사무총장 말씀대로 돈 있는 큰 정당에서는 문제가 없다. 근데 중소정당에서는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있으니 이거는 또 배려해야 된다. 이런 식의 법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체계가 있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뭐 그것만 또 예외 조항이 있으면 그 다른 법과 충돌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인지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장동혁 의원님, 네. 성관이 사무총장님, 네. 지금 성관이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다른 특혜 채용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가시기 전에 33년간 법관으로 일하셨죠? 네. 그리고 어떤 행정부, 인사혁신처나 이런 유권 해석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임용이나 임용 취소가 문제되면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 될 겁니다. 33년 법관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선관위에서 특별 채용한 게 신규 채용입니까? 아니면 승진입니까? 아니면 전부입니까? 신규 채용이죠? 지금 채용 비리에서 나오는 것은 예. 경력 채용이라고 해서 경력 채용이지만 신규 채용이잖아요.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네, 전환, 신규 채용.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환이지만 신규 채용이죠. 실질적으로는. 우리 법리적으로는. 그러니까 국가직으로는 신규 채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국가직으로 그냥 전환한 것이 아니라 경력직을 신규 채용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자, 부분이 지금 그리고 문제라는 총장님, 겁니다. 지방직 공무원과 대한민국의 지방직 공무원과 중앙직 공무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를 들면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행정고시를 해서 5급에 합격이 돼서 근무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임용이 취소되면 그럼 다시 6급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지방 공무원을 선관에서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은 전보도 아니고 승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으면 지금 선관위에서도 이걸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왜 인사혁신처에 지금 특혜 채용이 문제된 고위직 자녀들이 지방직 공무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느냐고 물어보신 겁니까? 어떻게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의 지위가 같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취소가 되면 다시 지방직 공무원 원래대로 돌려 보내시려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는 그 단순히 채용 말고의 별도의 그 법률적인 개념을 상정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지방직과 그 국가직 간의 이 상호 교류는 전환이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전환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 국가기관이 인사 관련된 데서 관여한 것이 아니라 지방직 경력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거 선관위에서 말씀드리지 독립기관인 않습니까? 선관위에서 특별 채용을 한 그러니까 것이죠. 신규 채용한 의원 것이죠. 면직 형태로 지방직에서는 면직이 되고 우리한테 신규 채용이 되는데 이 신규 채용과 이 면직 사이에는 조건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채용이라고 안 하고 국가직 전환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 법률적 성질이 자,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를 수사 의뢰 좀 했다면 밝힐 이 필요가 특별 있다는 채용이 겁니다. 범죄 행위라는 건데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분들을 다시 지방직 공무원으로 돌려보낸다고 자, 하는 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범죄행위라고 제가 본 게 아닙니다.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그 지금 해당 비리 채용과 관련된 채용자들은 감사원에서 어떠한 징계 조치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감사 결과를 보면 이들이 이 지금 비리 행위에 어떤 식으로 연루가 됐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적 정서는 이 비리 채용에 관련된 사람이 정당하게 채용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 국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률적으로 좀 더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임용 채용의 취소 조항을 지금 검토 중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들에게도 규책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이들에 대한 규책 사유가 지금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공모 관계라든지 실제적으로 이 채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 내용을 존중해서 처분을 하지요. 근데 감사 결과에는 이 10명에 대한 비리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모 관계라도 더 밝혀서 실질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가 감사원에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더 공모적인 그런 행위라도 있으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고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 좀 줄여주시죠. 계속 질문 하여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비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 사무총장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제가 있는 한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있는 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여튼 법적 절차 그렇다고 해서 비리 행위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데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려면 저희들은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정리해 적법 주시죠.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손든 걸 제가 본 순서가 박균택 의원님 하시고 주진우 의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균택 의원님 드는 걸 제가 또 먼저 봤고요. 그렇게 하시고 박은정 의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손 들어 주세요. 네. 박균택, 주진우 별걸 가지고 다 시비를 거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세 분 끝나고 그때 손 드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네. 박은정 의원님 다음에 그럼 조배수 의원님 하세요. 네. 하시죠. 그 순서대로. 경찰청 차장님, 네, 차장입니다. 그 내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박연수 이분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임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저희들 행안부 장관이 직무대로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대통령도 없고 행안부 장관도 없고 경찰청장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직무대리는 청장이나 이 권한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권한이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가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옥중에서 윤석열 피의자가 지명을 했고 비서실 지침에 따라서 행안부와 경찰청이 움직였다고들 의심하는데 그 의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정부 인사라 저는 다만 경찰청장이 경찰청 잠깐만요. 경찰청장이 직무대행이 제청권자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문제를 지금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 인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취지. 옥중 인사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본인이 제청하는 건 맞죠? 본인요? 네, 우리 경찰청 차장 직무대행이 본인이 제청한 건 아니죠? 저는 추천권이고요. 제청은 행안부 장관. 어쨌든 본인이 추천했습니까? 네, 제가 추천했습니다. 먼저 추천했습니까? 추천하라고 요구를 받았습니까? 그 내밀한 사항은 제가 인사문제 얘기할 수가 없겠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김병찬 수사국장을 지금 국가수사본부장 거기에 임명하려고 한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할 계획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아예 검토하지 않는데 누구 임명하냐 안 되니. 김병찬 지금 수사국장은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유증죄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됐던 거 알고 계시죠? 전에 근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서 경무관 승진을 하고 치안감 승진을 하더니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 차장님 직무대행 보니까 나름 의기가 있는 분들 같은데 그런 분이 설마 이런 의혹의 당사자를 추천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의견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국수본부장 임기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 인사 문제도 있고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또 거기를 보좌하는 비서관들이 권한을 행사할 입장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거는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판단이 있어야지 본인이 판단이 없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하는 것이지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움직이니 그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네. 네. 질의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하셨고 주진우, 박은정, 조배숙, 박희승, 곽규택, 이성윤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박지원, 장경태 그러면 박준태, 박범계 뭐 이렇게 질의가 많아요. 지금 할 게 많은데 지금. 예? 굳이 안 하셔도 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 순서대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진우 의원님. 성관이 사무총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좀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모자란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관이가 가족회사라는 말이 나왔을 때 국민들께서 기가 찬 것을 떠나서 지금 청년들 취업난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그리고 현재 다른 공공기관 중에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감사원 감사도 배제된 상태에서 자정 능력을 믿고 가야 되는데 과연 엄정하게 보고 있느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관이 11명, 고위직 자녀가 11명이나 지금 뒤늦은 수사 의뢰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여론화되지 않았으면 영원히 수사 의뢰 안 했을 것 같아요. 아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을 조사했고 그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그 개별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구조적으로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내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금
김세환 사무총장 공소장을 보면은 면접위원도 바꿔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면접위원을 바꾼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면접위원을 바꿀 정도인데 그 합격 결과도 미리 당연히 알고 가족이니까 아들에게도 당연히 알려줬을 것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죠. 그러니까 네. 쉬쉬해왔던 거고 자녀들이 아버지가 성관이 거기 근무를 하는데 더더군다나 고위직으로 하는데 한 말씀 애초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관이 수사 의뢰가 원래 당연히 그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되는 수백 명의 채용비리 있었을 때 바로 직권면직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기조로 하고 그 당시에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었고 기본적으로 직권면직이 지금 당연히 됐어야 되는 사안이고 수사 의뢰도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한 2년 가까이 조치가 없다가 잠깐만요. 조치가 없다가 이게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장동혁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지방 공무원의 유지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을 다니다가 아버지가 다니는 성관위에다가 더 근무 환경이 좋고 월급이 좋고 급수가 높으니까 여기다 경력직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뒤늦게 문제돼서 수사 의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직권 면직을 해야 되는 마당에 인사혁신처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성관위에서 지방 공무원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질의한 사례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부정 채용을 받기 위해 가지고 부정 채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있던 직장을 버리고 다른 직장을 다시 지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해서 너 이번엔 직권 면직하는 대신에 기존의 지방 공무원으로 내려가서 계속 공무원 생활해도 좋아. 이게 공직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장기간 방치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차 저희들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법상으로는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때 국민과의 약속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감사원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이 조사 개시 통보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기관 자체가 징계나 이런 부분들을 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중단되도록 돼 있어요. 법률이. 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를 해도 그 감사원 감사가 자체 감사 그조차도 맞고 실제적으로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만약 그 감사원 감사가 적법했다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따라서 조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원 감사 결과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중복해서 감사에 나설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빨리 안 나오나 그런 부분을 바라봤었고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체 없이 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조치를 취하는 대상자 32명 중에 지금 문제가 되던 그 자녀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특히나 민감한 젊은 세대에서는 채용 비리에 민감한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결론을 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자체 조사를 다시 하고 다만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모두 국민들을 만족할 수 없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또 봐주기식의 조사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객관적으로 수사 권한이 있는 그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수사 의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저희 감사 부서를 통해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인사혁신처에 그런 전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전례가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지금 제 생각은 이 비리 척결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권 면직해서 하여튼 이 성관위 조직에서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법 절차에 의해서 배제를 해야지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률 검토를 좀 해봤어요. 이 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은
채용된 이후에 국가 공무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벌어지는 비리 행위에 대해서 내지는 자격 요건을 가진 자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후발적 요인에 의해서 직권 면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채용 당시에 비리를 가지고 직권 면직을 하는 그 조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고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채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배제할 수 있는 사안을 검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보니까 45조의 3이 확실하게 누구든지 채용 절차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용자를 취소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문이 불행하게도 입법 과정에서 2021년 6월에 그게 개정이 되면서 시행일은 2021년 12월인데 소급표를 두고 있어요. 부측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만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채용된 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은 못 씁니다. 그래서 또 윗조문을 보니까 2015년도에 45조의 2기에 보면 그 부정 채용과 관련한 행위를 한 자, 행위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문이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조문들로 돼 있는데 시행령을 보니까 기타라고 해서 자기나 차인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에 영향력을 미친 행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자신에게 그 행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행위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문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사처에 질의한 부분은 경력 채용 부분이 지방직으로 전환해서 살리려고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사혁신처에 질의한 내용은 45조의 3의 입법 취지가 뭐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45조의 이 검토한 부분 이거 가지고 채용 취소가 가능하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으면서 지금 보면 단순히 보시면은 그냥 네. 신규 채용처럼 생각하시는데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신규 채용처럼 생각하시는데 이건 분명히 조건부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녹아져 있어서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잠깐만요. 저는 이 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그 대신 총장님.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총장님.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다 우리 주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다 하셨고요. 그러니까 수사 의뢰도 했고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밝히셨고 또 내부 감사를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도 밝히셨고 또 지방직과 지금 국가직 간의 관계, 그러니까 국가직으로 채용 전환이 된 이후에 지금 비리 사항으로 봐서 지방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잠깐만. 그러니까 그 법률 잠깐만요 좀.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래도 채용 비리라는 것은 국민에게 미안해하고 정말로 중앙선관위가 환골 탈퇴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네. 아까 인사처의 유권 해석을 이제 질의를 하신 거와 함께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총장의 자체적인 유권 해석도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면직 대상자가 지방직 선거관리위원 공무원으로 있다가 중앙직으로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결국은 이 채용 비리가 그때 벌어졌다 하더라도 기초가 된 신분은 지방직 선관위 직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게 상호 이렇게 단절적으로 분절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끊기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총장님의 견해. 저희들은 지금 제 생각은 선관위의 내부 문제에 대한 것만 사실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사혁신처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물어보기 위해서 법률적인 해석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고 저희들은 45조의 2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저희가 판단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뭐 나중에 법률적인 그 쟁점은 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주진 의원님 질의 끝냈고요. 다음 박은정 의원님. 네, 이호영 경찰청장 네, 직무대행님. 차장입니다. 네, 그 김성훈 경호차장 네. 구속영장 신청 1월 18일, 24일, 2월 24일 세 차례에 걸쳐서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해서 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고 결론 받은 거 맞으시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훈 차장이 문제가 되는 게 내란숙의 윤석열이 지금 법원에 납득할 수 없는 이것도 이유로 구속이 취소가 되고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아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당일날 김성훈 차장이 같이 식사했다고 그래요. 윤석열 부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참모들하고요. 이 사람 무슨 가족도 아니고 집사인지 하여튼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윤석열과 김성훈은 내란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공범으로 경찰에서 수사 중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김성훈에 대해서 윤석열도 마찬가지고요. 공범들끼리 지금 이렇게 밀착 경호하고 말 맞추고 그래가지고 증거인멸하고 증거 진술 바꾸게 하고 이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범죄자가 무슨 대통령 경호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속 취소는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와 달리 그 석방의 요건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누구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제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지금 3월 6일 날 심의위원회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령인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25조 2항에 따르면 이 서울고검의 심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서울 서부지검에서도 심의 결과 존중한다고 발표했어요. 맞습니까? 이호영 청장 대행님. 네네. 그러면 서울 서부지검에 3월 6일이 지금 한참 지났어요. 영장을 빨리 신청을 해서 김성훈, 이광우 구속해야 됩니다. 구속을 해야 이 비아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란 수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이거 내란숙의 윤석열 석방됐다고 이 영장을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뭐 국수본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뭐 증거 서류나 여러 가지 검토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 다 돼가지고 영장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보완도 하고 이제 이번에는 정확하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검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 시간 언제 검토합니까? 빨리 영장 신청하십시오. 하여튼 국수본에서 신속하게 구속해야 됩니다. 네, 국수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신청하십시오. 서울 서부지검에서 영장 청구 안 하면 서울고검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서울 서부지검 지휘부 대검 지휘부 우리 경찰청장 진부대행님. 네, 차장입니다. 그 영장 신청 몇 번 했어요? 경찰이? 제가 2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3번 할 때 충분히 검토 안 하고 했어요? 충분히 검토하고 했어요? 저는 국수본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보지만 당연히 충분히 국수본 검토하고 3번 한 거잖아요. 뭘 더 검토해요? 뭐 검사가 안 받아주니까 고검에서 영장 신청해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3번씩 충분히 검토를 3번이나 했으면 더 검토할 게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왜 안 해요? 그 눈치 본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국수본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게 국제적으로 아니라 수사에 관여할 수 경찰이 없어서. 그렇게 오매불망 영장 신청을 3번 했는데 검찰에서 안 받아주니까 결국은 고검에서 영장 신청하는 게 맞다, 받아주는 게 맞다. 그럼 바로 하면 되잖아요. 즉시 지체 없이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국수본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수사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국회
자, 야 여러분들, 자, 제 말이 수사 지휘라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수사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 양쪽 의원님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충분히 말할 기회를 지금 드리겠으니 지금 빨리 하세요, 막. 됐어요? 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세요, 지금. 없습니까? 자, 그러면 조배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성관희 사무총장님. 네. 뭐 계속 반복되지만 성관이가 그 채용 비리 문제 때문에 아주 총체적 조직적인 채용 비리로 부패 천국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뭐 가족 회사라느니 또 누구는 세자라느니 또 가족을 채용하는 게 아름다운 전통이라느니 그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한테 얼마나 절망감을 줬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서버 부실 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성관희 사무총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한테 진지하게 좀 사과의 말씀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 며칠 전 상임위에서도 제가 저 오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것이 이 성관희 사무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예, 진정으로 좋습니다. 사과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그런-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전적으로 잘못한 부분이니까 그러시죠? 예, 예. 제도 개선에 나서서 예. 지금 저 예, 개선을 좋습니다. 하겠다라는 네, 그 네. 의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그 답변을 들으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문제가 된 사람에 대해서 뭐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뭐 지방직 그다음에 국가직 그 전환 문제나 여기 제가 옆에 있을 때는 조금 구차한 변명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건 그래요. 이런 채용 절차 비리가 연루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빨리 조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또 예, 말씀드리잖아요. 또 수사 의뢰를 몇 명이나 했어요?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수사 의뢰를 한 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저희가 감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받기 전에. 당연히 그때, 해야죠. 예, 예. 그래, 그때 4명인가 5명을 이제 수사 의뢰하고.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자, 지금 그러면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전남도 선관위에서 이게 이제 언론에 난 거예요. 전라남도 선관위에서는 부정 채용 수법이 아예 파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서류 전형 플러스 면접 팁 이래놓고 편법으로 심사위원들의 서명 부분만 미리 받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C 과장, D 과장 평정표 수정. 이렇게 부정 채용 수법이 족보처럼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될 걸 아니까 그 부서 상급자가 편법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 이렇게 하면서 너도 문서 수정했으니까 공범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다음에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2조 사항이 있어요. 이게 이제